35년. 이한수는 그 긴 세월을 고등학교 교단에서 보냈습니다. 국어를 가르쳤죠.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9시에 퇴근하는 생활. 주말에도 학교에 나가 학생들 상담을 하고 방학 때도 연수를 받으러 다녔습니다. 힘들지 않았냐고요? 물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으니까요. 퇴직식 날 교장 선생님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선생님. 정말 모범적인 교사셨어요. 제자들이 보내온 꽃다발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한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아내 미선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들었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 시간 좀 보낼 수 있겠어? 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근데 당신 꽃 좀 치워. 집안에 꽃가루 난리잖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축하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35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던 습관 때문에 한수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출근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이죠. 조용히 거실로 나와 신문을 펼쳤습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마시며 기사를 읽는 것,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에서 나온 미선의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아침부터 빈둥빈둥. 한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문 보고 있잖아. 커피도 마시고. 이제 할 일 없다고 완전히 놓아버린 거야? 퇴직했으면 집안일이라도 해야지. 미선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집에 계속 있는 남편이 답답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수는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열심히 구석구석 밀었어요. 하지만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청소기 돌린 거 맞아? 먼지가 그대로인데. 이것 좀 봐요, 이거. 한수가 다시 청소기를 들었습니다. 빨래도 했습니다. 세탁기에 옷을 넣고 돌리고 빨래를 개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미선은 또 불만이었습니다. 아이고, 그걸 빨래 개는 거라고 했어? 다시 해요. 이렇게 하면 옷이 구겨지잖아. 장도 봐왔습니다. 마트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미선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 본다고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써? 아무거나 사면 어떡해? 가격 좀 보고 사지. 무엇을 해도 칭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구박과 잔소리만 늘어갔습니다. 더 서러웠던 건 미선의 일상이었습니다. 미선은 친구들과 등산을 다녔습니다. 주말마다 산에 갔고 평일에도 약수터에 모여 수다를 떨었습니다. 가끔은 여행도 갔습니다. 온천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갔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맛있는 음식 앞에서 V를 그린 사진. 하지만 그 어떤 여행에도 한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도 같이 가면 안 될까? 등산이라도 같이. 미선은 잠시 한수를 바라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친구 없어? 당신도 친구 만나러 나가. 그리고 당신이 뭐야, 여자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할 일 없으면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요. 그 말에 한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에게 한수는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동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집을 지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빈집에서 한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봤지만 재미가 없었습니다. 책을 펼쳐봤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그저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외로움과 서운함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말할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였습니다. 한수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 점심 뭐 먹을까? 미선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젠 밥 차리는 것도 지겹다. 나도 지쳤어. 당신이 알아서 드세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 것쯤 못할 나이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미선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 입만 챙겨서 좋겠다. 가족들 식사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순간 한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차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혼자 알아서 먹으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그마저도 구박의 이유가 되는 현실. 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차리기 싫다면서 먹지도 말라는 건가? 속으로는 그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 밖으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와 라면 한 그릇 때문에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한수는 밥을 먹을 때마다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뭘 먹어도 어떻게 먹어도 비난의 대상이 될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미선이 외출했을 때가 편할 정도였습니다. 예전부터 한수는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틈틈이 강가에 나가 낚싯줄을 들이우며 마음의 평화를 찾곤 했어요. 퇴직 후에는 시간도 많아졌으니 취미 생활을 더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낚시를 가려고 가방을 챙기는데 미선이 물었습니다. 또 어디 가는 거야? 낚시 좀 다녀올까 해서.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돈 쓰러 나가는 거야? 미끼 사고 뭐 사고 돈이 얼마나 드는데. 취미 생활도 많은데 굳이 그걸 해야 돼? 그 말에 한수는 낚싯대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미선의 눈초리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서예를 배우고 싶어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겠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 들어서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마. 지금 서예 배워 뭐 할 거야? 돈도 안 되는 거. 그 돈이면 생활비에 보태지. 기타라도 하나 배워볼까 싶어서 중고 기타를 알아봤을 때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당신 취미 생활에 돈 쓸 여유가 어디 있어? 차라리 나 같으면 그 시간에 알바라도 해서 돈이나 더 벌어오겠다. 그 순간 한수는 깨달았습니다. 미선의 눈에 한수는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돈 버는 기계였던 겁니다. 35년 공직 생활을 마치고 연금을 받으며 소소한 취미나 즐기고 싶었는데 그것조차 사치라는 거였어요. 물론 미선의 걱정도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의료비도 많이 들 테고 물가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몇만 원짜리 취미 활동도 허락받아야 하는 노후가 과연 제대로 된 노후일까요?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지혜와 사위 그리고 손녀 서연이가 집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한수는 괜히 마음이 들떴습니다. 요즘 집에서 미선과 둘이서만 지내다 보니 말할 상대도 없었는데 오늘만큼은 가족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밥을 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늘은 웃으면서 식사할 수 있겠지. 그런 기대를 품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학교 이야기를 하고 딸이 직장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이가 밝게 물었습니다. 한수가 대답하려는 순간 미선의 입에서 나온 말이 한수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 요즘 뭐 하는 줄 아니? 지겨워 죽겠어. 연금만 축 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 내가 없으면 밥 한 끼도 못 챙기면서 말이야. 순간 식탁 위에 숟가락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고 사위는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한수의 귀에는 미선의 말만 맴돌았습니다. 연금만 축 내는 사람. 밥 한 끼도 못 챙기는 사람. 그때 서연이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일 안 하세요? 그 말에 한수는 웃어보려고 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렸습니다. 손녀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한수는 한순간에 무능한 노인으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고 35년 넘게 일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 모든 세월이 단 한순간에 조롱거리로 바뀌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은 애도 있는데. 하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뭐가 잘못된 말이야? 사실이잖아. 나이도 젊은데 늙은이 마냥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그 순간 한수의 가슴에서 무언가 찌릿하게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선의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한수의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었어요.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고 가족들은 일찍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한수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누워서 눈을 감아도 미선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거야? 차라리 혼자가 편하지 않을까? 그날 이후 한수의 마음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감정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며칠 후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미선이 무심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안 되니까 시간만 축 내고 집에 있지 말고 경비원 자리라도 알아봐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구해야지. 그 말은 한수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악착같이 공부해서 교사가 되었고 35년 동안 성실히 일하며 버틴 끝에 겨우 연금이라는 안전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마저도 미선에게는 축내는 돈이었고 67세 노인에게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오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동안 한수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당장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축내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 한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남편이 아니라 돈 버는 기계일 뿐이구나. 이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아내였지만 한수는 더 이상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마음속에 한 가지 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인생의 끝이어야 할까?
그날 밤부터 한수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말똥말똥했어요. 옆에서는 미선이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한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난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 초 미선은 다정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렸고 힘든 일이 있으면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 어쩌면 한수가 변한 건지도 모릅니다. 돈만 벌어오는 기계가 되어버린 건.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한수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표지가 바래고 모서리가 해진 공책. 한수는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보였어요. 한수는 한참 동안 그 글씨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공책을 덮고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대신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수는 통장을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35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한수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저축금액, 퇴직금 잔액, 매달 나오는 연금.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집을 팔면 얼마나 나올까? 미선과 절반씩 나누면? 전세집 보증금은? 매달 생활비는? 꼼꼼하게 계산했습니다. 35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기른 습관이었어요. 학생들 성적을 관리하고 학급 예산을 짜던 그 꼼꼼함으로 자신의 노후를 계산했습니다. 생각보다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어요. 작은 전세집을 구하고 연금으로 생활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한수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재산 절반을 내주더라도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게 더 큰 가치다. 그 문장을 적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다음 날 한수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미선이 친구들과 등산을 간 사이였어요.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집에서 가까운 곳 하나를 골랐습니다.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전화로 간단히 사연을 설명하니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보시죠.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였지만 마치 변호사가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좋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수는 미선 몰래 원룸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앱을 내려봤고 집 근처 원룸들을 검색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곳들이 나왔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6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한수에게는 그곳이 자유의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한수는 그중 몇 곳을 저장해뒀습니다. 미선이 외출했을 때 직접 가볼 생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나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 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로? 동남아. 일주일 정도 있다 올 거야. 미선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한수를 볼 때는 한 번도 짓지 않던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 잘 다녀와. 한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선이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 한수는 조용히 자신의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미선이 떠나면 그 일주일 동안 모든 걸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미선이 캐리어를 챙기며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일주일은 집에 없어. 당신도 한번 혼자 살아봐라. 내가 없어도 얼마나 잘 버티는지 경험해보라고. 마치 선생님이 학생에게 숙제를 내주듯 하는 말투였어요. 밥은 미리 안 해뒀어. 반찬도 안 사뒀으니까 알아서 해먹어. 빨래 건지든 뭐든 다 스스로 해봐. 그래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지. 그 말을 들으며 한수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시험을 치르듯 떠나는 모습. 더 이상 한수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거든요. 마지막까지 한수를 남편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대하는 모습에 남아있던 애정이나 미련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 이제는 정말 끝내도 되겠다. 한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미선이 현관문을 열고 캐리어를 끌며 당당히 나섰습니다. 한수는 거실 창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차가 떠나고 집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한수는 천천히 책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메모해둔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꺼냈어요. 그리고 부동산 앱을 열어 저장해둔 원룸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한수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가벼웠어요. 그동안 혹시라도 40년을 함께한 정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한수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번에 상담 예약했던 이한수입니다. 예약 시간을 좀 앞당길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수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그 낡은 공책을 꺼냈어요. 한참 동안 공책을 들여다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들. 한수만 아는 그 글들.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곧 너를 다시 꺼낼 수 있을 거야. 한수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공책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미선이 떠난 다음날 오후, 한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니 젊은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한수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한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어요. 전화로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더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시작했어요. 퇴직 후 매일 구박을 받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는 준비해 온 메모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있었어요. 집, 저축, 연금. 모두 절반씩 나누려고 합니다. 법대로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한수가 적어온 숫자들을 후어봤습니다. 꼼꼼하게 정리하셨네요. 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팔고 나누는 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당분간 거주하실 곳을 미리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룸이나 전세집 같은 곳 말이죠.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아보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한수를 바라봤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이혼을 결심하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온 노인.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는 걸 변호사도 알 수 있었어요. 합의 이혼이면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배우자분이 동의하지 않으시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한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할 겁니다. 하지만 제 의지는 확고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한수의 발걸음은 묘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비록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이제는 길이 눈앞에 보였거든요. 그 다음날 한수는 원룸을 보러 다녔습니다. 세 곳을 둘러봤어요. 그중 한 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6평 남짓한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작은 주방과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한수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여기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논란표로 물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세요? 다른 곳도 더 보시고.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한수는 원룸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작은 열쇠였지만 그것은 한수의 새로운 시작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선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캐리어를 끄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이 들어왔어요.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표정은 환했습니다. 다녀왔어. 미선은 그렇게 짧게 말하고는 캐리어를 거실에 내려놨습니다. 집 안을 둘러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집 안이 이게 뭐야? 일주일 동안 청소 한 번 안 했어? 빨래는? 설거지는? 한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미선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미선은 방에 들어가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거실로 나와서는 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알아? 수영장도 있고 조식 뷔페도 엄청났어. 내 친구 남편은 여행 경비 다 대주고 공항까지 데리러 왔더라고. 우리 집 남편이랑은 너무 비교가 되지. 그 말끝이 흐리기도 전에 한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미선은 순간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 그만하자고. 우리 이혼하자. 한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한수는 미선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미선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존중? 갑자기 무슨 존중? 한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남편이 아니야. 그저 돈 버는 기계로만 취급받아 왔어. 내가 어떻게 해도 당신 마음에 안 들고 당신도 나 없이 혼자 사는 게 더 편하다고 했잖아. 미선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
이 나이에 무슨 이혼 타령이야? 한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도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쓰고 싶어. 재산은 당신과 반반으로 나눌게. 집도 팔고 저축도 나누고 법대로 할 거야. 미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없이? 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살아도 돼. 아니, 혼자가 더 편할 것 같아. 돈은 줄어들겠지만 최소한 당신에게 매일 모욕당하며 살지는 않겠지. 나도 이제는 편하게 조용히 좀 살고 싶어. 순간 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 안이 고요해졌어요. 한수는 그 고요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